행복한 죽음. 연명치료 거부하면 의사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년수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주제는 행복한 죽음이란 무엇이며 노후의 병들고 아프면 연명치료를 선택해야 하는지 연명치료를 거부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행복한 죽음이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산자는 모두 고통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석가모니. 지난날 모든 일을 다루던 영웅도 마침내 한 무더기의 흙이 된다. 나무꾼과 목동은 그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여우와 토끼는 그 옆에 굴을 파게 된다. 문무왕. 죽음은 태어나기 이전에 나 자신이다. 쇼펜하우어.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주듯이 잘 쓰인 일생은 평안한 죽음을 준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이별의 시간이 왔다. 우린 자기 길을 간다. 나는 죽고 너는 산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는 신만이 안다. 소크라테스.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죽음이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 죽음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건강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마냥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결국 노후에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찾아서, 행복한 죽음을 찾아서, 인간다운 죽음을 찾아서 나의 죽음에 관하여 나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존엄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기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생로병사의 자연의 섭리를 거역할 수 없는 한 생명체로 한 세월을 살다가 모두가 떠납니다. 따라서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한평생 후회 없이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행복한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행복하고 인간다운 죽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지 막상 죽음에 관해선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모든 인간에겐 잘났든 못났든 돈이 많든 적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착하게 살았던 죄를 짓고 살았던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요? 대다수의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반드시 기필코 죽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입에 올리기를 꺼립니다. 사람들이 모든 삶의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죽음 역시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야말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구와도 함께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후가 되면 병들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미리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대비책으로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숙지하고 연명의료 의향서를 사전에 작성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5월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법제화한 나라는 네덜란드를 비롯해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일부 지역,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스위스에선 조력 사망 조력 자살이 합법입니다. 최근 조력 자살을 지원하는 스위스 단체인 디그니타스를 통해 한국인 2명이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도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각에는 소극적 안락사, 범주의 존엄사뿐만 아니라 조력 사망이나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1. 방문 및 본인 확인. 보건복지부 지정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2. 상담 및 작성. 1대1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 사항 숙지와 안내에 따라 작성합니다. 3. 등록 및 효력 발생.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은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연명의료 중단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에 대해 담당 의사 1인과 전문의 1인의 판단이 우선했을 때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나서도 작성자의 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거부하면 의사는 이렇게 합니다. 맹목적인 병원 치료는 절대적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연명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연명의료의향서를 썼어도 병원 현장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위급 상황이 닥치면 다시 의사는 보호자에게 물어봅니다. 다시 물어보는 것은 환자나 보호자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연명의료의향서를 환자 본인이 써놓고도 환자는 의식이 없을 경우 이 상황에서 그래 환자 본인이 동의했으니까 의사가 그냥 돌아가시게 둡시다 하고 방치하겠습니까? 의사의 관점에서 다시 가족들에게 질문을 하겠지요. 가족들에게 연명치료 의향서를 작성했어도 의사 입장에서 그냥 돌아가시게 두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가족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가족들은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환자 본인이 서명한 연명치료 의향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하면 의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야죠. 결과적으로 사전에 미리 대비해서 가족들에게 연명치료의향서 및 본인이 의식이 없을 때 무조건 연명치료 연장하지 말고 중단해야 한다고 약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자식들에게 살아생전 시간을 내어서 가족회의를 통하여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황이 오면 연민의정 없이 모두 포기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철저히 약속해 놓아야 합니다. 이때 가족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남겨진 가족들은 환자의 유지를 잘 받들어 정확히 이해하고 의료진에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급 상황에서는 가족들이 당황해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족들에게 사전 약속을 2~3번 정도 해서 가족들이 전부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치매나 뇌졸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와 뇌졸중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운 질병입니다. 사람의 뇌가 예전의 뇌가 아니게 됩니다. 가족 중에 부모가 치매나 뇌졸중이 오면 맨 처음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발병 초기에는 가족들이 돌봄을 하게 되겠지만 점차 시간이 길어지고 심해지면 가족들의 돌봄에도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안 간다, 신경 쓰지 마라 하실 겁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부모님이 노후가 되면 치매나 뇌졸중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해서 가족회의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미리 사전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미리 약속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설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오겠어 하고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치매나 뇌졸중이 온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요양원에서 돌봄을 받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치료받고 싶으신가요?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신가요? 하고 가족 간 대화를 여러 번 해서 의사소통과 합의가 사전에 되어 있어야만이 어느 날 갑자기 치매나 뇌졸중이 오면 당황하지 않고 약속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병원 치료 자체도 문제입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환자들에게 치료라는 명목으로 많은 고통을 주고 거의 잡아다가 어려운 이야기하고 어려운 치료를 시키는 곳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대학 병원 연구에서 입원한 환자의 명단을 체크하고 1년 있다가 그 명단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30%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병원에 한 번 입원해서 누워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30% 정도가 1년 내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 인자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85세 이상의 남성이 병원에 하루만 입원하면 12개월 내에 절반 이상이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병원 이용 자체도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통계입니다. 따라서 병원 치료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지만 맹목적인 병원 치료는 절대적으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생존율을 낮추는 결과로 오히려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습관적으로 약을 처방하고 혹독하게 식단을 관리하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충고보다는 환자가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건강한 행위를 하기 위한 강요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병원 치료에서 의사들 말을 정확히 따르는 게 절대 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입니다. 노인의학의 대가이신 메리 티네티 교수님의 노인 건강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제시합니다. 1. 정신작용 마인드를 체크해야 합니다. 치매, 우울증, 뇌졸중, 선망 등 정신이 멀쩡해야 독립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삶 자체가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겠지요. 2. 이동성을 체크해야 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느냐? 설 수 있느냐? 그냥 누워 있느냐? 대소변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가? 등에 따라 인간으로서 삶이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3. 치료약입니다. 지금 이 노인에게 도움이 되는 약물을 처방해서 먹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해가 되는 약인지 몸에 좋은 약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4. 다중복합성 질환을 체크해야 합니다. 다양한 질환이 많은 노인일수록 그 질환들이 조합되지요. 고혈압, 당뇨, 심부전 등 여러 가지 질환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평가해야 합니다. 5.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노인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있는지, 나는 병원 치료에 순응하며 살고 싶어. 난 병원 치료를 받고 싶지 않아. 나는 조용히 시골에서 한적하게 살고 싶어. 나는 언제까지만 살고 싶어. 등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을 가족들이든지
의사들이든지 노인을 치료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당사자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잘 안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막상 잘 모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인을 치료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현재 노인이 가장 필요한 것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의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건 선택할 수 없지만 삶의 종착역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존엄하고 행복하게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라면 좀 더 고귀하게 맞이할 수는 없는 걸까요? 최근 출간된 더 없이 홀가분한 죽음은 이러한 현실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 시대를 먼저 겪은 일본의 사례이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저자 오가사와라 분유 박사는 1000명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어느 말기암 환자의 임종은 그의 의료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며 낚시를 즐기고 부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환자에게 자신은 그저 말 상대나 해줄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자는 늘 사용하던 가방과 구두를 머리맡에 두고 부인에게 내일 떠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온화한 얼굴의 시신, 그 곁에서 자신은 행복하다며 감사의 말을 건네는 부인의 모습에서 마지막까지 집에서 지내고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환자의 희망이 이루어졌을 때 죽음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없이 홀가분하고 행복한 죽음이 될 수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대개 지의 겁을 먹기에 십상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 남은 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저 병상에 누워 있거나 병원을 산책할 뿐입니다. 반면 재택 호스피스를 선택할 경우 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자주 들렀던 공원을 산책하고 심지어 그림을 그리며 노래를 부르는 등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가사와라의 처방이 모든 암 환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암의 경우 수술이나 항암 치료로 완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가사와라의 임무는 말기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들이 암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갖게 하고 웰다잉 웰딩을 돕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약 74%의 사람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혼자 살기 때문에 재택, 의료는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집에서 보내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더없이 홀가분한 죽음은 오가사와라가 함께한 말기암 환자 50여 명의 마지막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중 몇몇은 기적처럼 몇 년을 더 연명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아주 조금 더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더없이 홀가분하고 행복하게 죽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웃으며 죽음으로써 남겨진 가족에게 슬픔을 안겨주지 않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3대 거짓말이 있지요.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고 하는 것, 장사 미치고 판다는 것,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게 거짓이 아니고 참이 됐습니다. 비혼주의자가 넘쳐나고 제발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노인도 많고 산업환경 변화로 손해보고라도 팔아야 하는 상인들이 늘어났으니 말입니다. 역시 영원불변의 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불변의 자연현상도 언제 우리에게 등 돌릴지 모르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면 큰일이니까요. 최근 관심을 끄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전 총리가 부인과 자택에서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93인 그는 2019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부인 역시 건강이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는 결혼한 뒤 66년 동안 아내를 늘 나의 여인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인생의 마지막 길도 함께했습니다. 전 총리 부부의 동반 안락사를 두고 이런 발표가 나왔답니다. 두 사람 모두 몹시 아팠고
서로를 남겨두고 먼저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 죽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참으로 행복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한날 한시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백년해로에 그런 의미가 함축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2000년대 들어서 존엄사와 안락사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거랑 다름없는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통과되면서 2018년 2월부터 존엄사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고 현재는 스위스, 호주 등 11개 국가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안팎이 스위스에서 안락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라도 생을 끊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저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조력 존엄사 법안락사법이 발의됐고 찬성 여론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종교계와 의료계가 반대하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치 때문일 것입니다. 신이 주신 목숨을 어찌 인간이 손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존엄성보다 삶의 존엄성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의 생명 언제까지 연장시켜야 할까요? 개인의 생사결정권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생명을 억지로 연장해가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존엄한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하게 살고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웰다잉법을 금지한다면 이것은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는 국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땅히 도와야 합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웰다잉법은 환자가 차가운 병실이 아닌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억지로 연장해가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연명의료는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살 가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명의료를 받는 환자는 차가운 병실에서 각종 의료기기에 몸을 맡긴 채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가족 또한 만만치 않은 병원비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통받아 왔고요. 웰다잉법은 환자와 환자 가족을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정부는 그들의 행복한 삶과 죽음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연명치료, 치매, 뇌졸중, 낙상, 병원 치료받는 것까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슬기롭게 죽는 것인지, 노인들은 그냥 돌봄을 받다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일방적으로 죽어갑니다. 이러한 현실이 하나하나 문제이고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죽음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가족들과 상의하고 대화해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죽음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죽음과 연명치료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한 삶,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행운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년수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